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던 의료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녹음하다가 제가 좀 피곤해져서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진을 이제 3차례 이상 한 병원에서 당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2020년 7월 31일에 우리 집에 입양되어서 그 다음 달부터 한 병원만을 줄곧 다녔었습니다. 그것은, 나름 인지도가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웠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때 아직 어렸는데, 아기 때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의 중성화 수술을 그 사람의 박사 선배가 운영하는 곳에 가서 하고서 음 갔어요. 하고서 그 박사 선배님이 이제 정형외과로 좀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추가로 그날 받았습니다. 발사하는 날. 근데 그때가 7개월령, 8개월령 그랬는데, 이미 십자인대 단열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웠고, 우리 아이가 아직 이렇게 어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벌써 십자인대가 단열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나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검사를 받고 이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여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에게 헌혈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병원을 이제 다니기도 했지만, 반드시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어쨌든 그런 진단 혹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심지어, 관절 영양제? 그걸 바꿀 때조차 찾아가서, 주치의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를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지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병원만을 줄곧 다녔어요. 근데 그때 십자인대 단열을 진단받았다고 이제 찾아갔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 뼈가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의 파행 보일 때마다 약만 먹이면 되는 병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게 섬유화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병을 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다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간혹 다리를 이제 불편하게 걸을 때, 하행을 볼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실제로 그 수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어줬더니, 아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치의의 진단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뭐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약을 먹이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당 수의사의 발언이 그러했기 때문에 십자인대 단열이 아니라 염좌 정도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2년여 이상을 계속 그렇게 별다른 검사 없이 정말로 약만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악화되어서 만성화되었어요, 십자인대 단열이. 그리고 고관절이 아탈구가 결국 됐는데, 그쯤 됐더니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슬개골 탈구 2기가 왔으니 체중을 관리해 주어라. 슬개골 탈구, 여러분 중형견에 드문 거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일단 병원을 갔을 때 아이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 수련을 받았다. 그러면 십자인대 단열을 이심을 해 보셔야 하고요. 뭐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이럴 때에도 저는 교차 진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어떠한지 알아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 첫 헌혈하는 날에 거기도 그 주치의랑 동문인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보통 헌혈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강아지만이 헌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을 먹이고 있는데, 여기가 좀 크니까, 뭐,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미 그때 25kg, 50, 중성화하고 아이가 29kg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주치의였던 그분은 1인 병원이어서 거기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큰 병원을 간 김에 첫 헌혈 날에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그 십자인대 쪽에 막 골증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뼈 모양이 일반인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좀 고관절은 솔직히 제가 엑스레이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헌혈을 내과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그 내과 선생님께서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려운 수술이라서 자신들의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가지고 전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는 질병명을 저에게 밝히지 않았고요. 십자인대 단열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고관절이 야탈구되었다. 이란 말도 없이 그냥 수술해도 지금보다 못 걸을 수 있는 질병이니 관리를 잘해주어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엄연히 동물이 재물이고 동물등록법상 그 동물의 주인이 저로 등록되어 있다면 넓은 범위에 제 개인정보 안에 우리 강아지의 그 의료정보도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말만 듣고서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간 뭐 여러 병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뭐 결정적으로 그 오래 다녔던 병원을 안 가게 됐던 이유는 우리 아이가 생식기를 굉장히 장기간 핥았는데 예방접종하는 날 이제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생식기를 핥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방접종을 엉덩이 주사로 놓더니 슬쩍 보고 왔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괜찮고 농이 괜찮으니 농이 없으니 괜찮다 그런 말만 그렇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아지가 생식기를 핥는 경우의 수에 관해서 나한테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 병원에 가진 않았을 테고 인터넷에 쳐보면 얼마든지 나오는 정보를 그 수의사는 저에게 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그 엉덩이 주사를 놓는 짧은 순간에 과연 그가 얼마나 우리 아이의 생식기를 들여다봤을지 저는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생식기를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이 핥아서 세균성 피부염에 이르렀고 저는 그때가 돼서야 그 병원을 끊고 다른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기로 이 병원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때 초음파를 원래 주치의에게 그때 촬영하고서 결석이 조금 있지만 괜찮다는 소견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가 한 5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식기를 핥았고 피부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핥았고 그 이후로 이제 요실금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건국대에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기저귀를 공부하신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되게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혹시 그 유서 작성 해보셨어요? 굉장히 제가
많이 아파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제 제가 장기 기증 등록한 거, 사전 영양 치료 영양서 등록한 거, 지금 그걸로 투자를 해놨어요. 왜냐면 그게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서 미리 알아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제가 울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울산의 병원 몇 군데를 돌고, 권위자 교수님을 찾아서, 보통 사람도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 그냥 근처에 대학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권위자, 국내의 권위자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동물병원까지 울산에서 가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서 귀가를 했는데 선생님이 십자인대는 이미 단열이 된 것 같고 고해증식이 일어났고 자기가 봤을 때는 반골상 연골판이라는 연골이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관절 아탈구가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아이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다.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 새끼가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제가 많이 무식해서 일반인이어서 몰라줬구나.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 가슴이 아프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그냥 관용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가슴에 큰 통증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뭐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아미를 쓰다듬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때 여러 스트레스 증상하고 원형 탈모가 왔어요. 미리 그때 십자인대 단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비를 했다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TPA로 수술이 시급하다. 4개월 내로 수술을 해라.
그런 말씀을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의 지도 제자분이 울산에 마침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학위 논문을 확인을 하고 그 병원에서 이전에 헌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음에는 제가 출신이 그러니까 서울에 10년 살았고 일본에 10년 살았고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울산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유명한 동물병원하고 지인 소개 그리고 그 분야에 일본인 권위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컨택하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 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권위자 교수님의 제자분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올해 4월 5일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수술 장면들을 다 이제 촬영을 해서 차트랑 같이 이제 입원했을 때 그거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TP로라는 수술은 절골술이고 그 수술 방법이 개발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수술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절골술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십자인대 수술을 하려고 그 부위를 절개를 했는데 십자인대가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거를 고하부라고 한대요. 근데 그 각도가 사람은 한 3도 정도인데 강아지는 30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단열되는 즉시 이게 비벼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마모가 시작되는 건데 이게 마모된 끝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려고 절개를 했는데 십자인대 자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그 수술에 집도하신 그 선생님의 표현인데 그 십자인대가 없었고 그 주변의 연골 일부도 너덜너덜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거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가 우리 아이가 아직 3살도 되기 전인데 근데 연골이나 인대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퇴행성 건재염이 찾아오겠죠? 저는 이미 우리 아이의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TP로 수술 그리고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미 1,000,000원 이상이 깨졌어요.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었고 이미 1,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THR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아이의 체중을 줄이고 수중 트레드밀 하면서 이제
6개월 주기로 그 교수님한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일본인 권위자 선생님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지금 그 사진을 더블 체크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술을 어느 분께 받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의학 역사가 일본의 수의학 역사와 비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의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오진을 3살 이상 당했어요. 사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자기 직속 선배, 그것도 박사 선배의 진단을 무시하고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고, 진료실에서 자기 자랑 있잖아요. 베플러스 수입사 대표가 자기 선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베플러스 대표가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자기 병원을 데려갔다느니, 울산대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척하면 척이 나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토록 오진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서 차트를 복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의사법 13조를 그냥 그 명문화된 그 법 조항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수의사법 13조를 이제 차트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소유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주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가 1인 병원이었어서, 예고 없이 진료비가 인상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좀 많이 나왔다 싶어서 물었더니 원장님이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 그런 답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이러한 의료사고를 당해서 제 지금은 상태는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제 선배 중에도 같이 유학을 가는데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와서 뇌가 터진 선배가 있어요. 아직 못 일어나고 계세요. 처음에는 연하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쯤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그게 왔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왔어요. 아니, 왜냐면 세상에 그 원망스러운 전 주치의가 도리어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호흡이 곤란했어요. 막 꺽꺽 걸어야지 이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고, 혈압이 오락가락해서 너무 어지러웠고, 가슴이 너무 무거웠고, 두통, 그 뇌압 느껴지는 거 아세요 혹시? 뇌압. 그리고 모든 관절이 다 아팠고, 식욕이 없었고, 소화도 잘 안 됐고, 고용량의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커버가 안 됐고, 항불안제를 막 하루에 막 6알 이상 이렇게 막
먹어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늘 기진맥진했고 휘청거렸고 집 안을 걸어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사실 그 대학병원 외래라는 게 아시겠지만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급하게 약을 좀 처방받아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예약이 다 차 계셨는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그때 이제 급성 스트레스 뭐 그런 걸로 해서 항불안제를 추가 처방받고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받고 그때 들어와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 몸이 아파서 보통 9시 정도에는 잤어요. 근데 9시가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경찰이 수사관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밤늦게 환자였던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는 너무 놀래서 진짜 한번 쓰러졌어요. 가족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안 그래도 나는 죽어가고 있었고 이미 유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아팠고 근데 지도 교수님이랑 선배님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선배님들한테 연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시라도 충격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선배님들한테 그냥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냥 내가 사망하였다. 그냥 그저 내 수명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님들이 답신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무서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영양제 유명한 거 막 다 사놓고요. 한의학 박사 선배님한테 한약도 부탁드리고요. 양약도 계속 먹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게 좀 상태가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건국대에도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비뇨기가 안 좋아서 지금 유실금 증세가 세상에 이 나이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일본에서 차를 몰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별로 안 해봤고 그리고 울산에서 서울은 사실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겨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진료비는 한 150 정도는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아이들이 재물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김모 경찰관께서 여자분이었는데, 아픈 저를 끌고 1시간 이상 같은 말을 막 반복을 해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병원 가지 그랬냐? 고 했어요. 구청에 그 수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가 자꾸 이걸 탁상 공론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너 직접 가서 조사하고 오라고 민원 넣었어요. 근데 그 예전 주치의가 자기가 주치의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너무 자주 와서 곤란한 적이 있었고, 또 뭐라 그랬더라? 뭐, 그렇더라고요. 구청이나 경찰이나 도움을 주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 관련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그 변호사분께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료사고인데, 이제 민사로 넘어가야 되고, 이게 재물이다 보니까, 그 법 해석도 어렵고, 그래서 변호사의 그 수임료라는 시스템 자체를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 외삼촌이 계셔서, 그냥 뭐 주위에 사후 법 처리 같은 것도 그분께 그냥 부탁을 드리고 유서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어려운 사건이라서 선임료를 1,000만 원은 줘야 되고, 지방이어서 출장비도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 정도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 돈 들여서 소송을 해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 아이 몸값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아파했고,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더라도 재물이니까. 분양비. 근데 애가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 받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학력자이다 보니까 증거를 남기는 것에 약간의 그 강박관념이 있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진료를 받을 때는 늘 녹취를 했었고, 그래서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저는 경찰과 구청의 대응에 실망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었냐 하면 일단 그 네이버에 방문자 리뷰를 남겼더니 그걸 블라인드 처리하더라고요. 3월에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아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저는 제 기본권도 침해당했고, 인권도 유린당했고, 금전적 피해도 크고. 이거 취해복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게 맞다면, 최소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는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 저한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게 인권이라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뭐를 마음먹었냐면, 그래도 나의 의사표시는 하고 싶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장시간 외부에 있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대로 만약에 잘못되면, 글쎄 사실 저는 이제 가톨릭이지만 본명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 그래도 우리 엄마하고 삼촌하고 할머니를 볼 수 있으면 남겨지는 사람들과 남겨지는 내 아이들은 진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상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엄마를 볼 수 없고 부천을 헤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파서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건국대까지 진료를 받으러 렌트카를 수배했어요. 비싼 보험 걸었고요. 집에서는 몰라요. 비밀리에 나갔다 올 거예요. 실종신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실종돼서 이제 자살 시도했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피켓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내 지도 교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좀 잘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서 제가 내용 증명이라는 거를 보냈어요. 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 관해서 내 의사를 표시하고 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니까 경찰을 부르려면 부르고, 만약에
당신의 병원 앞에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 시위 중 내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와, 근데 거기가 이제 땡땡땡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1인 병원인데 거기 원장 앞으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와, 내용 증명 배달원이 거기를 갔는데 자기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래서 수취인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추악하죠? 그리고 울산 수의사회 회장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문제 전 주치의 박사 선배님이셔서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대한민국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진짜 그냥 이민을 갈걸. 그냥 유학 갔을 때 거기에 눌러 앉아버릴 걸 그랬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그 사람이 받지 않아서 나는 처음에 수치 거부란 줄 알았었어요. 그게 몰랐는데 수치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나 봐. 그래서 아니 땡땡땡 동물병원에 땡땡땡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하고 또 이제 건국대에서 우리 아이 비뇨기 초음파 촬영했던 거 보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 거 찍은 적 없대요. 아니 내가 사실 이미 그 병원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집적해놨기 때문에 그 병원에 요청해서 여러 병원들에 이미 그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이거를 한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저한테 이걸 주기가 어렵대요. 뭐 저라고 해서 뭐 피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보호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수의사 믿지 마세요. 수의사들을 너무 믿어서 그게 제 죄가 되었어요.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랑 출신대랑 입력하면 학위 논문 무료로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연구하셨구나, 이런 걸 공부하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병원만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2병원을 이제 교차로 이제 다닐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뭐랄까 의료사고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올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자, 법적으로 재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구청이나 뭐 이런 데 얘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치외법권에 있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처럼 이렇게 의료사고를 겪게 된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의 루트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인 시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보하려고요. 그 내용 증명을 받지 않길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를 기망했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고, 선배님들한테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봐라. 그렇게 해서 수신이 확인되면 그걸로 이제 내용 증명을 그 사람이 수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이제 류땡땡땡 명품 브랜드 이제 다니시는 이제 과 선배님이 야 원래 그거 내용 증명 그럴 수 있으니까 한 3번 보내봐 라고 하셔서 3번 보냈습니다. 메일도 보냈습니다. 메일 수치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을 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의 내용 증명은 받겠죠. 뭐 이미 수취했는데 확인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 뭐 私の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 공부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 교사 진료 받으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더라도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래도 뭐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 언제 내가 터질지 알 수 없어요. 원래 뇌출혈 사망 가족력도 있었거든요. 3촌 이내로. 근데 지금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왔잖아요. 맨날 조금만 움직여도 헥헥거리고 힘든데. 근데 거기서 제가 서서 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하면은 잘못될 수 있겠죠. 근데 구전을 헤매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다가 잘못되어도 그 사람은 이미 내 의사표시 봤으니까 책임질 거 책임져야겠죠. 설마 우리 외삼촌이 당신의 누나 딸이 죽었는데 복수 한 번 안 해주겠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냥 저는 지금 요새 그냥 좀 그래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억울하고요. 속상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이야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가 뭔가 이상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한 병원만 믿지 마시고, 유명한 병원이라고, 주치의라고 믿지 마시고, 꼭 다른 병원도 알아보시면, 찾아가 보시면,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불상사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